쏟아진 가운데 강원 지역에는 내일까지 많게는 40cm의 눈이 더 내릴 전망입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기온이 떨어지면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두고 당내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나 전 의원이 이른바 윤핵관에 겨냥해 제2의 진박 감별사가 쥐락펴락하는 당이 총선을 이길 수 있냐고 비판하자 장제원 의원은 제2의 유승민이 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태국에서 수감 중인 쌍방울의 재경 총괄본부장이 돌연 귀국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며 그룹 자금을 관리해온 인물인데 국내 송환 거부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조사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네팔에서 승객과 승무원 72명이 탑승한 항공기가 추락해 수십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인 2명도 타고 있었는데 우리 정부는 생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강원 지역에 눈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어젯밤부터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50cm가 넘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내일까지 온 만큼 더 온다는 예보입니다. 한파까지 겹치면서 걱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구자연 기자. 네, 강원도 속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정말 많은 눈이 내리는데요.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중계를 준비하면서 30분 정도 서 있었는데 제 머리와 어깨에 이렇게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지금 강원도 속초에는 시간당 1에서 3cm의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어젯밤부터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면서 속초와 고성, 양양 지역에는 대설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눈은 강원 미시령 59.3cm, 향로봉 53.5cm, 진부령 37.9cm 등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내렸습니다. 속초와 강릉 등 동해안 평지 지역도 20에서 30cm의 눈이 쌓이면서 차량의 시내 주행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속초와 양양에서 오늘 낮 한때 일부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강릉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시내버스 노선이 단축 운행에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국립공원 탐방로 등 64곳을 통제하고 장비 450여 대를 동원해 제설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만 봐도 눈발이 정말 굵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내일도 정말 주의해야겠습니다. 네, 이번에 내리는 눈은 일반 눈보다 3배 정도 무거운 습설입니다. 수증기를 더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호남 지역에서도 습설로 인한 피해가 있었던 만큼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눈은 내일 오후까지 내릴 전망인데 강원 산지에는 최대 40cm까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안 지역에도 3에서 15cm의 눈이 예보됐습니다. 내일까지 눈 예보가 이어지는 만큼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는 가급적 차량 운행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운행이 불가피하다면 체인 등 월동 장구를 반드시 챙기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차량 연료를 가득 채운 뒤 식수나 간단한 음식물 등도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낮 12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로 상향했습니다. 강원도 속초에서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렇게 엄청난 양의 눈이 쌓이다 보니 굴착기까지 동원돼 제설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눈길 교통사고와 차량 고립사고도 이어졌습니다. 내일 아침은 수도권과 강원 지역 등이 오늘보다 최대 10도까지 떨어지면서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온차가 매우 큰 변덕스러운 날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안윤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호텔 앞 주차장에 습기를 잔뜩 머금은 눈이 쏟아집니다. 어른 무릎 높이만큼 쌓인 눈을 치우기 위해 굴착기가 등장했습니다. 어제 가족여행 왔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눈이 이렇게 쌓여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주민들도 집 주변에 쌓인 눈을 치우고 있지만 제설 작업은 끝이 없습니다. 아이젠 뭐 이런 거 신어야 돼요. 우리 집하고 여기하고 전부 유선 줄이 다 끊어져 가지고 텔레비 하나도 안 나와요. 도로에 눈이 쌓이면서 눈길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에는 동해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7중 추돌 사고가 났고 오늘 낮 1시쯤 고성에서는 차량 12대가 눈길에 갇혀 관광객 40여 명이 1시간 넘게 고립됐다 탈출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6시부터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강원도와 서울 수도권 지역은 오늘 밤부터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8도, 춘천 영하 7도 등 오늘보다 최대 10도가량 떨어질 전망입니다.
한 주 동안은 계속해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많아 저번 주보다는 다소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쌓인 눈으로 인한 비닐하우스 붕괴 등 시설물 피해와 빙판길 사고 등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 해외 순방지인 아랍에미리트에 도착해 본격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측은 전투기를 띄운 호위 비행을 하며 국빈 예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 순방엔 장관 8명과 기업인 100여 명이 동행했는데 이번 순방의 초점이 경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먼저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군 1호기가 아랍에미리트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서자 양옆으로 전투기가 2대씩 따라붙습니다. 국빈 예우로 진행된 호위 비행입니다. 1980년 양국 수교 후 한국 정상의 첫 국빈 방문입니다. 첫 일정으로 동포 간담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의 파트너십을 강조했고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는 UAE와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대한민국은 최상의 파트너입니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경제 성장도 거듭 약속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번영을 발목 잡는 폐단을 정상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이번 순방에는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8개 부처 장관, 100여 개 기업인들이 동행했는데 윤 대통령은 이들과 함께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이자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제2의 오일붐으로 메가 프로젝트를 재개하고 있는 중동에서 우리는 다시 기회를 포착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순방 이틀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이슬람 사원인 그랜드 모스크를 찾아 방명록을 통해 대한민국과 UAE는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굳게 협력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두 나라 정상회담이 조금 전 마무리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가 40조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방산과 원전 분야를 중심으로 한 MOU도 13건 체결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정상회담 결과는 현지 취재 중인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통령궁 위로 UAE 공군기 7대가 태국 무늬 색깔 비행운을 만드는 에어쇼를 펼칩니다. 예포가 21발 발사되는 가운데 대통령궁에 들어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의장대를 함께 사열했습니다. 급진한 환대 속에 정상회담을 시작한 윤 대통령은 격상된 양국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시켜 나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한국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며 40조 원 규모의 국부펀드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두 정상이 함께한 가운데 전략적 방산 협력을 비롯해 원전 제3국 공동 진출, 원유 공동 비축, 다목적 수송기 공동 개발 등에 대한 양해각서 13건이 체결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크 부대를 방문해 파병 장병들을 격려하고 원전 수출 1호인 바라카 원전을 찾을 계획입니다. 아부다비에서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 내분이 점입 가경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과 친윤계 의원들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건데 나 전 의원은 자신을 공개 비판하는 친윤계 의원을 향해 제2의 진박 간별사라고 직격했습니다. 친윤계 핵심 장제원 의원은 제2의 유승민이 되지 말기를 바란다고 반박했습니다. 고희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나경원 전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제2의 진박간별사가 쥐락펴락하는 당이 과연 총선을 이길 수 있겠느냐며 2016년의 악몽이 떠오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날 친윤계 핵심 장제원 의원이 자신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6년 친박계와 비박계의 공천 갈등으로 당시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패했던 일을 거론한 겁니다. 나 의원은 오늘 자신의 옛 지역구였던 동작구의 한 성당 미사에 참석했지만 전당대회 출마 여부엔 여지를 뒀습니다. 그냥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저는 오늘은 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왔고요.
나전 의원 글이 공개된 지 약 4시간 뒤 장제원 의원은 제2의 진박감별사가 될 생각이 없다고 반박하며 나전 의원도 제2의 유승민이 되지 말길 바란다고 맞받았습니다. 대의명분 앞에 개인의 욕망이 설 자리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김성태 중앙위원회 의장은 나전 의원을 향해 외교부와 복지부 장관 등 여러 자리를 두고 구체적인 진행 절차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왜 장관이 못 됐는지 그 이유를 본인 스스로 잘 알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분란이 커지자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친윤, 반윤이라는 말을 쓰지 말았으면 한다며 전당대회를 대통령을 공격하는 기회로 사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부터 자신이 강조해온 기본 시리즈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당내 위원회를 만들어 직접 위원장을 맡는다고 합니다. 당 안팎에서는 커지고 있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이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설치될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국가가 지원해줘야 한다는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강조했던 이 대표가 본격 민생행보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여가, 교육, 의료, 교통, 통신과 같은 기본적 서비스를 단계적, 순차적으로 도입하면서 기본사회의 지평을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기본사회라는 새로운 비전을 만들기 위해 당대표가 직접 끌고 가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친명계 우원식 의원이 유력합니다. 친명계는 지지하고 있지만 미래의제와 당면한 가장 중요한 올해 민생의제를 적절하게 잘 다루었다라고. 당 일각에선 회의적인 반응도 나옵니다. 수도권 한 중진 의원은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 기본사회위원회도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고, 한 재선 의원은 사법 리스크에 계속 노출되면 민생과 미래를 얘기해도 국면 장악이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당은 현금 살포 정책으로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비난의 여론이 사탕 하나 던져주면 전환될 거로 생각한다면 오만함과 TV조선 이광희입니다. 네팔에서 승객과 승무원 72명이 탑승한 항공기가 추락했습니다. 아직 생존 여부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수십 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비행기에는 한국인 2명도 타고 있었는데 우리 정부는 사고 현장에 대사관 직원을 급파했습니다. 박지후 기자입니다. 짙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서부 포카라로 향하던 네팔 항공기가 포카라 공항 인근에서 추락했습니다. 해당 비행기엔 승객 68명과 승무원 4명 등 모두 72명이 타고 있었고 이 가운데는 외국인 10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팔 당국은 헬기 등을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최소 40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 네팔 한국 대사관 측은 탑승 명단에 한국인 2명이 있으며 구체적인 탑승 여부나 신원 등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대사관 직원을 현재 급파하고 본부 재외국민 보호 대책반도 가동했습니다. 네팔에는 지난 2018년에도 다카르에서 카트만두로 향하던 여객기가 착륙 과정에서 추락해 탑승자 71명 중 51명이 숨졌습니다. TV조선 박지호입니다. 오늘 부산의 한 공사 현장에서 15층 높이에 있던 벽돌 더미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작업자 1명이 숨지고 지나던 행인 2명이 다쳤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건설 현장 주변 골목길에 벽돌 파편이 널려 있습니다. 낙하물 방지망은 구멍이 뚫렸습니다. 오늘 아침 8시 30분쯤 부산 중구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 건설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으로 들어올리던 1.3톤 무게의 벽돌 더미가 15층 높이에서 쏟아졌습니다. 크레인을 이용해서 운반하던 중에 아래뜨가 일부 파손되면서 꺾인 거죠. 이 사고로 아래에서 작업하고 있던 2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길을 지나던 시민 2명이 머리 등을 다쳤습니다. 경찰은 공사 중 신호수 배치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에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다세대 주택 3층에서 불이 나
주민 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건물에 사는 현직 소방관이 초기 진화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비번인 소방관의 신속한 대처로 더 큰 피해를 막았다면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얀색을 알고 그런 게 좀 맡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얹어서 다른 식으로 얹어서 이제 큰 화재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해경 구조대원이 뒤집힌 배 위에 있는 낚시객을 구조합니다. 오늘 아침 11시쯤 전남 여수 금오도 앞바다에서 1톤급 낚싯배가 뒤집혀 승선원 6명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해경은 신고 10분 만에 사고 현장에 도착해 이들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마찬가지로 현지에서 붙잡힌 김모 재경 총괄본부장이 돌연 귀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 본부장은 쌍방울의 금고지기로 자금 흐름을 꿰고 있어 변호사비 대남 의혹 수사에 물꼬를 터줄 인물로 꼽혔습니다. 당초 자진 귀국하겠다고 했다가 김 전 회장의 국내 송환을 앞두고 갑자기 입장을 바꾸는 바람에 검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김모 쌍방울 재경 총괄 본부장은 해외 도피 7개월 만인 지난달 초 태국 파타야에서 검거됐습니다. 체포 직후 귀국을 거부했지만 12일 김 전 회장이 체포되자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13일 갑자기 송환 거부로 다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금고지기로 물린 김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물꼬를 터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꿔 배경 파악에 나섰습니다. 귀국해 조사받지 않으면 김 전 회장이 받던 수천억 원 상당 배임 혐의 등을 자칫 혼자 떠안을 수 있어 외부 압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수사 과정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어권에 보장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 큰 선에서의 조직적인 어떤 회유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더욱이 김 본부장이 계속 송환 거부 재판을 진행하면 귀국이 1년 가까이 늦춰질 수 있어 쌍방울 의혹 진실 규명에도 그만큼 난항이 예상됩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그런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체포된 날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당 일각에서는 두 일정을 맞추는 이른바 기획 체포설을 주장했죠. 검찰은 지난해부터 공들여 수천억 원대 배임 피의자를 체포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태국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쌍방울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 사업 의혹에도 휩싸여 검찰 수사를 받던 상황. 친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 소환 시기에 맞춘 검찰의 기획 체포설을 주장했습니다. 껴맞춘 그런 시나리오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나. 미리 확보해놓고 그날 발표한 거 아닌가. 검찰은 지난해부터 태국 정부와 사법공조에 공을 들인 결과라며 반박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주한 태국 대사에게 수사 협조를 구하고 법무부 차관도 태국 대검 차장검사와 화상회의를 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왔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김 전 회장의 태국 현지 수행비서 휴대전화 번호를 파악해 태국 당국에 전달했고 현지 경찰이 위치 추적을 통해 그날 체포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은 회사에 4,500억 상당 손해를 끼친 피의자일 뿐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한 기획 체포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할지 여부를 내일 심의합니다. 지난 파업 때 화물연대가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인데요. 공정위가 고발로 결정을 내리면 노동계와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화물연대 현장 조사에 나섰던 공정위. 세 차례에 걸쳐 화물연대 본부 등을 찾았지만 진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현장 진입이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일단 저희가 의견을 제출하면 그에 따라서
그 이후에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조사를 방해한 걸로 보고 검찰 고발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앞서 지난 10일 소회의에선 결론을 내지 못했고 내일 상위 의결기구인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쟁점은 화물연대를 사업자로 볼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사업자 단체여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화물 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건설 노조권에서도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화물연대 측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만약 고발하게 되면 검찰 수사로 이어지고 정부와 화물연대는 다시 정면 충돌할 수 있습니다. 화물연대 측에서 최소한의 어떤 조사는 좀 허용하고 정체성이나 이런 데 대해서부터 차근차근 시간을 들여가면서 같이 고민한 것이 필요합니다. 심의 중립성 논란이 불거진 한기정 위원장은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서울의 미분양 아파트 30여 가구를 사들였습니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미분양 물량을 소진하는 이른바 공공주도 소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분양 주택 수는 부동산 시장을 가늠하는 척도인데 이 물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세금을 들여서 책임을 떠안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백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준공 이후에도 일부가 미분양됐는데 한 달 전 LH가 원룸형 36가구를 공공임대용으로 사들였습니다. 전용 면적은 20제곱미터 내외로 분양가보다 15% 할인된 2억 5천만 원 안팎에 매입한 겁니다. 정부가 이른바 공공주도 소진에 나선 건 미분양 물량의 심각성 때문입니다.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11월 기준 5만 8,027가구로 위험 수준인 6만 가구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취약계층에 재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만 높은 분양가와 건설사의 수요 예측 실패 책임을 정부가 떠안는다는 지적도 있어 대규모 매입까지는 어려운 만큼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지난 10일 발표된 주택사업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1월 미분양 물량 전망지수는 여전히 기준선인 100을 훌쩍 넘어선 129.9로 나타났습니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감안하면 미분양이 6만 가구를 넘어 8만 이상 10만 가구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미분양 물량 구매에 한해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 세제 혜택 카드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효과성은 크지만 투기 수요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강한 만큼 검토 단계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미국이 돈줄을 죄면서 세계 경제 침체의 위험 신호가 커지고 있죠. 각국이 돌파구를 찾고 있는데 특히 일본이 이례적인 해법을 쓰고 있습니다. 정부와 경영계가 노동계의 요구를 뛰어넘는 임금 인상을 주도하고 있는 건데 일본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한국에는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년 장기 불황에 인구 감소까지 덮친 일본이 이례적인 해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올해 최우선 목표로 임금 인상을 내세웠습니다. 強固に進め、持続可能で格差の少ない力強い成長の基盤を 일본 재계도 적극 호응하고 나섰습니다. 유니클로는 최대 40% 파격 인상을 내세웠고 거대 주류업체 산토리 홀딩스는 6%, 니폰 생명보험은 급여 7% 인상을 검토 중입니다. 앞서 일본 노동계가 요구한 5% 인상안보다 높습니다. 임금을 올려 소비를 활성화하면 기업도 성장하는 선순환 효과를 노린 겁니다. 자동차왕 헨리포드가 임금을 400% 가까이 인상해 소비 여력이 있는 중산층을 형성한 모델과 유사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공공부문 비대화가 아닌 민간부문 임금 인상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생산성이 향상된 부분, 노동시장 사정이 개선된 경우에 이를 반영하는 조정은 자연스럽다고 생각됩니다.
인구 감소와 성장률 정체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도 일본의 실험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정수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를 겪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연금 개혁이 큰 고민이고 개혁 카드를 꺼내면 거센 반발이 뒤따릅니다. 요즘 프랑스에서 연금 개혁 논의가 뜨겁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재정 고갈로 가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며 다시 칼을 빼든 건데 우리로서도 먼 나라 얘기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황정민 기자가 마크롱의 연금 개혁 재도전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시민들이 횃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낮에도 곳곳에서 군중들이 경찰과 대치합니다. 2019년 프랑스 도심을 마비시켰던 대규모 시위가 재현될 조짐입니다. 1년 더 일하고 2년 늦게 받자는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이 이번에도 도화선이 됐습니다. qui est à la fois celui qui nous permettra progressivement de travailler plus longtemps, s'adaptant au cycle de vie, et comme le font nos voisins, mais en le faisant de manière juste. 프랑스인들은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이른 나이부터 연금을 받는데 평균 은퇴 연령조차 주요 7개국 중에서 가장 빠릅니다. 마크롱 정부는 10년 뒤면 적자로 돌아설 이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연금 개혁에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Nous refusons d'augmenter le coût du travail ou les impôts. Nous refusons de baisser les pensions. Au contraire, nous voulons les augmenter. 미래 세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란 호소에도 여론은 차갑기만 합니다. Tranquillement et d'avoir une partie de loisir dans ma vie avant d'être trop vieux pour le faire. Et je me dis que ça s'éloigne de plus en plus. 노조 단체들은 총파업을 예고했고 연금이 절실한 빈곤층의 노후가 더 빈곤해질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Une assurance chômage, une réforme de l'assurance chômage, il est possible que ça soit l'étincelle qui mette le feu à des conflits sociaux. On voit bien que là. 그럼에도 마크롱 정부는 지속 불가한 제도를 방치하는 무책임한 길을 가지 않겠다고 단언했습니다. 정책의 옳고 그름을 차치하고라도 인기만 쫓는 정치인이었다면 하지 않았을 선택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시기가 갈수록 앞당겨지는 한국에도 시사점이 큰 마크롱의 정치적 승부수. 이번에는 어떤 결말을 맺을지 뉴스7 포커스입니다. 네, 지방대학이 위기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만 올해 정시 모집을 마감한 뒤 이제는 벼랑 끝에 섰다는 말이 나옵니다.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학과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사회전체부 이태희 기자와 실태를 짚어보고 대책도 따져보겠습니다. 이 기자, 지방대 신입생 모집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먼저 수험생들은 가나다군 모두 3개 대학에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률 3대 1이 안 되면 사실상 미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올해 대입 정시 모집 경쟁률 3대 1 미만인 대학이 68곳이었는데 이 중 87%가 지방대였습니다.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학과가 있는 지방대도 속출했습니다. 14개 대학 26개 학과에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는데 모두 지방대였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 들어서 지방대 위기가 더 심각해지는 이유에는 아무래도 인구 감소 문제도 한몫하겠죠. 네, 출산율 저하로 고3 학생 수는 해마다 줄고 있는데 최근엔 감소폭이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2019년만 해도 50만여 명이던 고3 학생은 올해 39만 8천여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재수생 등을 합쳐도 2024학년도 대입 수험생은 47만 명 정도로 대학 모집 인원인 51만 명에 크게 미치지 못할 전망입니다. 예. 여기에 지방대에 진학했다가 자칫 학교나 학과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내가 저기 갔다가 까고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예전에는 그냥 전반적으로 좀 애들이 좀 부족하겠구나라고 하다가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이제부터는. 네, 지방대들도 자구책을 찾고 있을 텐데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나름의 강점을 살려서 경쟁력을 확보해 보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교수들이 학생 유치를 위해 영업하듯이 뛰어다닌다는 얘기도 전해집니다. 예. 지방 사립대에서 퇴직한 한 교수는요, SNS에 나는 앵벌이 교수였다면서 교무실에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잡상인 보듯이 했고 교무실로 식사를 배달한 적도 있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네. 한국인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자 교직원들이 해외로 나가 유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는 일도
일반적인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 스스로의 힘이 부족하다면 정부의 도움이 필요할 텐데요. 대책은 있습니까?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지방대 재정 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줘서 지역 특성에 맞는 대학 육성책을 찾게 한다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 강화도 추진 중입니다. 가령 반도체 학과가 우수한 A대학과 생명공학이 강점인 B대학이 상호 간의 학과를 통폐합하는 방식도 거론됩니다. 네, 학과 통폐합은 구성원들이나 또 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많아서 이거를 넘는 것이 또 하나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대 위기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잖아요. 이 선진국들의 대처법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일본은 우리 못지않게 도쿄대를 중심으로 대학 서열화가 견고합니다. 하지만 이 야마나시대, 사이타마대 등 역대 일본인 노벨상 수상자 29명 중 18명이 지방대학 출신입니다. 예. 대학을 가리지 않고 기초학문 지원에 꾸준히 지원한 덕분입니다. 미국에선 전통의 아이비리그 명문대보다 250년 늦게 세워진 캘리포니아의 스탠퍼드 대학이 20세기 중반 이후 실리콘밸리의 혁신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구글, 야후, 인스타그램 등 유명 테크 기업 창업자들이 이 대학 출신입니다. 미국은 주립대들이 주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적절한 구조 조정과 함께 이 해외 사례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명절 문화가 많이 변하고 최근 고물가까지 겹치면서 음식 준비도 간소해지고 있습니다. 명절 간편식 매출이 늘고 나홀로 명절을 보내는 1인 가구를 위한 명절 음식도 나왔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설을 앞두고 미리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많이 차리진 않아요. 냉동고에 넣어놓고 먹을 수 있을 정도는 안 하고요. 많이 간소화됐어요. 코로나19로 가족 모임이 줄고 직접 명절 음식을 만들기보단 간편하게 사 먹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명절은 혼자 보내는데 명절 분위기 좀 내려고 떡국도 사러 나왔습니다.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 먹긴 좀 그렇고. 대형마트 3사의 간편식 매출은 지난해 추석의 경우 22%에서 35%까지 늘었습니다. 고물가에 부침가루와 식용유 등 명절 음식을 만들 때 필수적인 재료값이 크게 오른 것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간편식 매출을 끌어올렸습니다. 잡채를 비롯해 꼬치와 전 등 명절 음식 10가지를 조리된 제품으로 살 경우 다 해서 10만 원이 안 되게 차례상 한 상을 차릴 수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이번 설 명절 음식 준비를 간소하게 할 것이라는 응답이 66.7%를 차지했는데 간편식을 활용하거나 음식 가짓수를 줄이겠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편의점에도 나홀로 명절을 보내는 1인 가구 등을 겨냥한 떡국, 도시락 등이 등장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로 설 연휴 기간 작년 대비 떡국류와 같은 푸드 간편식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고물가와 1인 가구 증가로 음식을 해먹는 명절에서 사먹는 명절로 바뀌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선 여전히 포성이 울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이 서방국 중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최원희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아파트 가운데가 뻥 뚫렸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잔해를 파헤치며 갇힌 주민들을 찾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드니프로의 한 아파트 단지에 미사일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최소 14명이 숨졌고 어린이 14명을 포함해 70여 명이 다쳤습니다. Я просто в шоке был. Я никогда такого не видел, даже никогда не думал, что может прилететь в мой дом.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 제2의 도시 하르키우와 서부 리비우 등에도 러시아 포격이 잇따랐습니다. 에너지 시설 등이 파괴돼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We heard the explosions first, and then only moments later did we hear air raid sirens. Officials say that they were targeting infrastructure, but 전쟁 발발 1년을 앞두고 서방 국가에서 첫 전차 지원 결정도 나왔습니다. 영국이 챌린저2 14대를 몇 주 안에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러시아는 합법적인 표적이 될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що аналогічні рішення все ж таки будуть ухвалені іншими нашими партнерами, тими, хто розуміє, чому не можна давати такому злу жодного шансу. 폴란드도 레오파드2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개발국 독일에 요청하면서 교착 상태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석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이재명 운명의 한 주입니다. 다음 주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분기점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처음으로는 이 이재명 대표의 추가 소환 통보, 그리고 두 번째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귀국입니다. 예. 저희가 일단 먼저 별도로 취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이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중앙지검이 이르면 내일 이 대표에게 소환 날짜를 통보하면서 이 추가 소환 작업에 착수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받은 거고요. 이번에는 중앙지검이 또 직접 불러서 조사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가 응할까요? 네, 이 성남지청은 지난해 12월 28일에 이 대표에게 성남FC 의혹을 관련해서 이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실제로는 이 대표가 외부 일정 등을 핑계로 2주 후쯤인 1월 10일에야 출석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번에도 이 대표가 일정이 있다면서 이 소환을 늦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복수의 날짜를 제한하면서 소환 날짜를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검찰은 이 대표 빼고는 지난주에 대장동 일당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했는데요. 이 검찰은 지난해부터 장기간 조사해온 만큼 이 대표 소환을 위한 준비는 탄탄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정치권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다음 주 아니냐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네, 일단 검찰은 위례 대장동 사건 조사까지 모두 끝내고 다음 달쯤에야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남 의혹의 키맨으로 불리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틀 뒤에 국내로 들어오죠. 네, 이 지난해 5월에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이 싱가포르로 도피한 김 씨가 이틀 뒤인 17일에 한국에 들어옵니다. 네. 이 범죄인 인도 분야 전문가이자 쌍방울 수사팀에 투입됐던 이 조주연 대검 국제협력단장이 태국 현지에 파견 가 있는데요. 김 씨가 귀국 비행편에 탑승하자마자 체포영장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김성태 씨의 국내 송환에 정치권이 또 술렁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김성태 씨가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검찰의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 대표가 이 경기지사로 있던 2018년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대표적인데요. 네. 김 씨가 들어와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대표의 운명이 갈리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 김 씨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면서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왜 제 변호사비를 내네요? 받은 사람은 대체 누구냐 그럼? 그 사람 잡아가든지. 정말 황당무계해요. 내일부터 당장 검찰을 향한 정치권 공세도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이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의 요청으로 국회에서 법사위가 열리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쏟아질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에 대해 적극 답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이재명 운명의 한 주의 느낌표는 피할 수 없는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 지난해 추석에는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로 이 추석 밥상이 화두가 됐었는데요. 이 해를 넘어서까지 설 명절 연휴를 앞둔 지금도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눈은 아무리 거대 야당 대표라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돈봉투의 서막입니다. 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이틀 전에 압수수색을 당했죠? 네, 경찰이 임의원 의원실, 그리고 집, 그리고 법인카드를 제공한 건설업체까지 모조리 압수수색했는데요. 이 임의원이 법인카드 말고도 현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예, 저희가 수천만 원의 현금을 따로 챙겼다는 관련자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는 그런 단독 보도를 해드렸는데 액수가 생각보다 커요.
네, 이 현금 수수까지 사실로 드러나면 이 수수 금액은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건설업체 임원 A씨는요. 임 의원이 10여 년 전에 경기도의회 의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꽤 오래된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예, 임 의원 지역구가 경기도 광주죠. 그런데 이 건설업체도 그곳에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업체는 경기도 광주에 있다가요. 2021년 11월에 서울로 등기 이전을 했습니다. 이번에 서울로 이사한 이 장소도 이번에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예. 임 의원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그리고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된 상태인데 다른 혐의가 추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경찰은 이 추후 조사를 토대로요. 이 금품의 대가성이 있는지를 따져서 뇌물죄 여부도 추가로 따져볼 예정입니다. 임 의원은 지난 2016년에 국회에 입성해서 국회 교통위 위원 등을 지내고 2020년 21대 총선에서 재선을 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를 초기부터 지원한 측근 그룹 이른바 7인의 멤버 중 한 명인데요. 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는 이재명 대표 지지 모임 출범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를 반드시 대통령으로 만듭시다. 네, 임 의원은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오는 31일에 선고를 앞두고 있고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선거 사무원 등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법조계에서는 임 의원이 수수 금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 아니면 대선 캠프에 쓰인 것은 아닌지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돈봉투의 서막의 느낌표는 돈이 발언하면 사람은 침묵한다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 유명 소설의 한 구절인데요. 이 노웅래 의원 자택에서는 5만 원권 묶음 다발, 현금 3억 원이 발견이 되고 이재명 대표의 오른팔인 정진상 전 실장도 이 명절 떡값으로 3천만 원을 받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의혹이 제기된 이 임종성 의원은요. 별도 입장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정치권이 돈봉투 사건으로 뒤숭숭한 모습인데 이 구절을 다시금 되새겨야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성원 기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눈과 비는 오늘 중으로 대부분 그치겠고요. 강원도와 동해안 지역은 내일까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대설특보가 내려진 영동을 중심으로 최고 10cm가 더 쌓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한파 대비도 잘 하셔야겠는데요. 오늘보다 기온이 10도 가까이 떨어지면서 중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은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고 종일 영하권을 보이겠고요. 다른 지역은 대전이 영하 7도, 전주는 영하 5도가 되겠습니다. 도로에 눈이 쌓여 있고 이 눈이 빙판길로 변화된 곳이 많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후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김장연대.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과 친윤계 핵심 장제원 의원의 성을 따 생긴 말이죠. 말장난하기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예상대로였습니다. 누가 배추냐에서부터 김장연대는 끼리끼리 텃밭 연대라며 깎아내리는 말도 나왔습니다. 김치냉장고가 등장한 비판이 나오는가 하면 한 중진 의원은 연대가 아니라 부산대 나왔다며 관련 질문을 피해가기도 했습니다. 별로 재미없습니다. 유머를 구사할 만큼 한가로운 상황도 아닙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경원 전 의원과 장제원 의원이 친윤이니 반윤이니 설전을 계속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 정치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쳐도 같은 편끼리 왜 저러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더욱이 집권 여당의 대표를 뽑는 엄중한 상황에서 말장난이나 할 겨를이 있나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